저기 뭐야, 군대 내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았잖아. 그게 뭐 때문이냐. 결국 그게 군대를 청년 우군화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서 그들의 잔혹한 성질을 깨운 거야. 잔악하고 잔혹한 성질을 깨워가지고 자기보다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난 그렇게 봐. 그래서 이 군부대 내에서 그런 가해자와 이 그 피해자의 문제가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제도적인 문제였던 거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 청년들이 아직 불안정하잖아.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불안정해. 그 불안정한 청년들의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그 잔혹한 잔악성을 일깨워내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요, 참 잔인한 기질이 있어요. 내게도 그 잔인한 기질이 있고, 이 모든 인간에게는 아주 잔악한 기질이 있어. 잔인하고 악한 기질이 있어. 그런데 또 이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선하고 희생적인 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없고 빼없는 젊은이들의 그 불같은 불안감을 이용해서, 불안감의 불길을 이용해서 그 잔악함을 깨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의 병기, 무기를 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도구화한 거냐고. 인간을 도구로 보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런 인간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잔혹함들이 넘쳐나고 있어.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용해서 그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 세상을 더욱더 참혹하게 만드는 거야. 왜? 인간 세상이 참혹하고 지저분할수록 지들끼리 싸우거든.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렇게 싸우게 만드느냐 하면, 왜 그렇게 인간의 그 잔혹한 본성을 깨우려고 하느냐 하면 지들끼리 싸우다 죽으라고. 그래야 위로 올라와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그걸 일찍이 수평폭력이라고, 그걸 일찍이 수평폭력이라고 무슨 사회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나는 수평폭력이라는 게 얘기만 들었어. 근데 그 수평폭력의 목적이, 몰라.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안 읽어본 책이라서, 모르는 얘기지만, 내가 볼 땐 그래. 그들이 이렇게 인간의 잔혹함을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라고. 그래서 잔혹한 범죄를 계속 보여주고, 그 잔혹한 게임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그 게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 인간성을 점점 더 악화시키라고,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악한 부분을 더 발전시키라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 세상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으라고. 자기네들은 철옹성을 짓고 안전한 경비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돈을 셀 테니까. 이때 답을 게임을 싹 다 없애야 돼 라고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방향의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야 좋은 답변이죠. 예. 전원책이 썰전을 하차. 전원책 변호사님, 그렇게 이거 봐. 우리는 그냥 전원책이라고 불러.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 그러잖아. 이게 뭐겠어? 전원책 팬인 거지. 지난 4월 달에 나를 인터뷰해간 학생이 그 과제를 냈는데 그 과제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느냐. 사실 진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그니까 철학의 바탕이 없으면, 예. 그니까 이제 잘못된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결국은 길을 잃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우리 딸 참 잘 컸다. 그러면서 아빠가 너를 참 잘 키우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날 잘 키운 건 엄마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왜 엄마가 잘 키웠어? 그랬더니 아빠는 자기한테 무한한 사랑을 줘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셨고 엄마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되어주었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하기를 아빠는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한테 자기 편이 되어주었고 엄마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되어주었다. 이 딸한테 그런 칭찬을 받고 나니까 나의 그 모든 그 아픔이 치유받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맨날 비웃고 그러는데, 일상적으로는 비웃는데,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딸이 그런 자세예요. 자기는 엄마를 보면서, 언제나 존경한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두 사람이 엄마랑 아빠다.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예.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어떤 여행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행 작가는 낙타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아랍의 속담이 있대요.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막에는 그 모래밭은 길이 없어. 계속 그 모래 지형이 움직이거든요. 바람에 따라. 그러니까 그 모래 지형을 보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 결국 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별자리와 해를 보면서 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길이 된다는 말. 그래서 그 작가는 낙타를 모으고 있다. 낙타 인형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있는 말이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전에 가본 적 없는 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많은 나이대가 섞여 있고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이 방송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거.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가짜 뉴스들이 날마다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을 만들면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그죠? 망치 부인이 국정원한테 민사소송 패소했다. 그 얘기를 읽은 바로 다음날 망치 부인한테 1,800만 원을 저작권료로 쏴줬다. 그런 이야기부터 날마다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게 하신 거야. 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의 길을 안내하겠다는 거죠. 세계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가라.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망치부인과 더불어 이 방송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가 달라도 여러분이 어떤 종교가 다르고 종교가 없고 여러분이 망치부인의 종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소망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분, 그 창조주분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창조주 천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무슨 길로?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거다.
오늘의 인트로가 중간에 나왔어요. 갑자기 인트로? 갑자기 인생수다방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뉴스로 들어갈게요. 문재인 대통령, 일본 위안부 행위 법적 책임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예요? 그러면 어제 그 CBS 인터뷰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만난 그 여자는 CBS 방송 기자였어요. 예, CBS 그 아나운서를 만난 거고, 이거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외신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협상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박근혜는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 위안부 협상을 그지같이 하면서 맨 처음에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를 선결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벼랑 끝 전술을 펼쳤어. 그 결과 나중에 그런 개떡 같은 위안부 협상을 해준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은 그와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망가뜨리진 않겠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박근혜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 문 대통령은, 잠깐만요.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사드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 결정은 전 정부에 의해 됐지만 이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게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평양에 가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한 말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 조건이 맞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적절한 조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언급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는 하되 그 대화를 미국과 합의해서 하겠다.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협의와 합의는 또 달라요. 예. 문 대통령은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이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에 남북관계가 더욱 평화로워졌고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덜했다. 김대중 노무현 때를 말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내가 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옳다면 관여 전략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추가로 강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것임을 북한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무조건 북한 편을 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 한다라면 강력한 제재를 하고 비판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동시에 북한더러 니네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만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교류는 북한의 제재 체제 하에서조차도 여전히 허용된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과 병행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도 인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우리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추고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조율된 단어들이에요. 예. 지금 이 발언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 다듬어진 뭐 하나도 이거 티를 잡을 수 없는 내용이야. 예. 예. 아니 이거는 강경화가 가르쳤다기보다 이거는 문재인이 이 정도 수준은 있었고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랬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러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원칙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야.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CBS 인터뷰가 나왔는데 나는 진짜 오늘 아침에 문정인 교수가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청와대에서 경고를 먹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막 이러면서 막 주장을 하고 이 노 교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나는 학자로서의 내 의견을 얘기했을 거다. 한 것뿐이다. 특보는 나라에서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나는 거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자들이 천박하게 묻는 거야.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먹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래. 그러니까 기자들의 철학이 없는 거야. 기자들의 철학도 없고. 왜냐? 지금 필드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뽑힌 기자들일 거 아니야. 벌써 10년차 기자면은 큰 소리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필드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거의 이제 새끼 기자들이거든. 이제 신입 기자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온 지 10년이 안 된 애들이 태반일 거라고. 얘네들이 지난 10년 동안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뭘 공부했겠어. 기자 정신에 대해서 뭘 공부했겠어.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예, 기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새로 들어온 신입 기자들을 가르친 그 세대가 35, 45야. 그 세대가 그 시니컬하게 굉장히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면서 그 이전 시대인 이게 전대합 세대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되게 무능하다, 무식하다라고 딱 비하하고 천시하면서 자기네들은 철학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저런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BS에서 나온 내용을 딱 보고 손석희 선생이 어제 뭐라 그랬어? 손석희 사장이 문정인 교수가 했던 말하고 다르지 않다. 문정인 교수가 했던 말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다. 문정인 교수의 말이요. 외교적으로 실수한 거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일요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문정인 교수의 말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내용이야. 외교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도 못한다면 그건 식민지지. 주권 국가로서 그 정도의 발언을 못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씨발놈들, 그놈들이 뉴라이트라니까. 미국의 하수인들,
걔네들은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싶은 거야.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문정인을 비난하는 거야. 나는 그 문정인 교수한테 그 모욕적인 질문을 했던 기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난 인간적으로 문정인 교수에게 우리 모두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문정인 교수가 SNS를 한다면, 혹은 그분께 무슨 뭐 문자나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미국에 가서 올바른 말씀하셨다. 말씀 잘하셨고 정말 당당한 느낌, 그 당당함을 느꼈다. 우리 국민들을 당당하게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우리가 지지와 격려의 글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우리가 문자 폭탄만 보내고 그러지 말고 문정인 교수에게 말 제대로 했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셨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문정인 교수의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했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말은 트럼프의 말과 다르지 않은 거야. 트럼프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교수의 뜻을 트럼프의 말과 공통점을 찾아서 잘 믹스해서 어제 그 CBS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문정인 교수가 미국에서 했던 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한 얘기야. 그 정도 말도 안 하면 그거 식민지 시다발이지.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비난한 시벌놈들이 미친 새끼들인 거야. 그것들이 뉴라이트인 거예요. 일본 간첩인 거야. 일본놈 간첩들, 아베의 간첩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세상에 문정인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걸 트럼프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싹 믹스해서 얘기를 해내는 거야. 점점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은 그냥 순진한 신부님 같이 생겼는데 하는 짓은 자,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의 이 CBS 인터뷰라든가 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무식한 새끼들, 미국 홍석천과 홍석현이죠. 홍석현과 이 친일 뉴라이트 언론들이 지금 문재인을 다 까는데 나서고 있잖아. 자유당, 바른당, 그리고 이 조중동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막 문재인이 굉장히 뭔가 부도덕하고 잘못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특히 원비어 기사, 원비어 뉴스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지금 분위기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측에서 CBS 인터뷰도 응하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도 한국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응하는 거야.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또. 네, 외신 기자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주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그 내공이 있어야 가능해요. 박근혜 같으면 이런 거 했겠냐고. 못하지. 뻘소리나 하고. 외신 기자들이 박근혜 때 다 짐 싸서 나갔잖아. 그러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지금 문재인이 지금 이제 미국 쪽 언론이 원비어의 사망을 가지고 한반도의 위기를 막 부추기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막 분위기를 띄우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너무 그 조명도 잘 받고 그러면서 딱 그 기자들 불러갖고 1대1로 심도 깊게 인터뷰를 해주면,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요 그 외신 기자들이 잘 써줄 수밖에 없어. 이게 기자회견에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건요 웬만한 내용이 없으면 못해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자기 내용이 없으면 1대1로 인터뷰를 못해.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1대1 인터뷰를 제대로 못한 거야. 이명박이는 몇 번 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 박근혜가 인터뷰를 못한 이유가 뭐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신 기자들이 비웃고 다 나가버린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옛날에 노무현 때,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렇게 개별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BBC나 그 뭐 뉴욕타임즈나 그런 이제 유명한 외국 정론지하고 그 개별적인 인터뷰를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많이 했어. 그게 굉장히 자기 내용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미리 질문지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놈 없어. 대부분 그게 형식이고 딱 카메라 켜고 엉뚱한 거 물어본단 말이야. 녹음기 켜고. 그런데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지금 그동안에 그 외신 기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온갖 서름을 받고 그리고 쫓겨났잖아. 그 사람들에게 지금 1대1로 만나주면서 심도 깊은 인터뷰를 응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자가 얼마나 감동하겠냐.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잘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도 굉장히 잘 나온 거고, 근데 사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쪽이기 때문에 나쁘게 쓸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썼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리고 CBS도 이게 다 미국의 그 대자본 언론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어저께도 그 내용 있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잘 해냈다는 거. CBS 여기자가 막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빛이 야릇하더라. 아니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고 어쨌거나 뭐 그 기사는 잘 나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뭐 그랬단 얘기죠. 질투는 아니고 너무 좋아하더라 이거지. 기자가 말이야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지. 그렇게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면 되겠어? 그 둘이 산책하는 장면 봐봐.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외국 여자까지 그렇게 막 물론 그렇게 뭐 숲길을 산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좀 그렇더라 이거지. 내 질투는 아니고 어쨌거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이거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망치 부인하고 산책해주 싫어! 그런 얘기 하지마! 기분 나빠. 예. 자, 그래서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 게 고도의 외교예요. 예. 즉 고도의 외교 전술을 피고 있는 거야. 이게 미국의 CBS가 되게 유명한 언론이잖아. 미국의 전통 있는 언론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MBC, CBS 이게 되게 전통적인 그 언론사예요. 카메라 돌아가는 언론사 중에 폭스 TV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통 그 보도 채널들이야. 예.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언론이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 세 가지가 그 워싱턴 포스트를 불러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야. 한치도 공격거리가 없는. 이거는 굉장히 잘 준비된 내용이다.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이 이 외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 난 그렇게 느껴져. 뭔지 모르지만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율을 잘하고 있다. 근데 이 내부적으로 안 살림 맡은 인간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안에서 이 문재인의 인기에 막 취해가지고 인기 숫자에 취해갖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다 사고가 터졌던 거지. 지금 문재인은 정말 대소사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안 살림 맡은 인간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 주권국가로서 전시작 정권을 환수해야 된다. 예. 분명히 이 워싱턴 포스트에다, 즉 미국의 공화당, 예. 이 미국의 군부 세력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쪽 언론에다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거다. 근데 이때 뭐라 그랬어? 무조건이 아니라 이번에도 아니라 뭐 적당한 때.
목표는 가져올 거야. 그런데 그 시점은 조율해 줄 수 있어. 엄청난 그 계산된 발언이죠. 적당한 때. 예. 그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표현도 그래요. 주권국가로서 밝혔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그래서 시점 논란을 찍어 눌렀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 이 너무 완벽한 발언이라고 난 생각해. 우리 군에 대한, 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작전권이 아니야.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 주권 국가로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너무나 완벽한 발언이야.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언제? 노무현 때.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말아먹었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그 중간 논의를 딱 잘라버리고 우리 옛날에 합의했잖아 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야. 보기랑 참 달라. 보기하고 많이 달라. 이렇게 보니까 눈이 무섭네.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젊은이들 2030들은 문재인이 뭘 잘하는지 모를 것 같아. 2030들은 지금 문재인이 뭘 잘하는지 모를 것 같고, 내가 볼 땐 40대 이상 60, 70대들이 더 문재인이 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지금 문재인이 한 게 무슨 일인지 몰라. 왜?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알고 있는, 우리는 역사를 겪은 사람들이거든. 그 불안해, 그 역사를 겪은 우리 같은 50대 이상은, 나도 49이잖아. 내년 50이야. 49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문재인의 정치가 얼마나 고급진 건지를 안다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지난 대선 때까지도 문재인이 말을 잘 못한다는 둥, 문재인이 좀 무능한 것 같다는 둥, 그러면서 이렇게 별로 마지못해 찍었던 어른들이 요즘 문재인 보면서 너무 잘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주변에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 분들이, 주변의 어르신들이, 심지어 문재인 안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이 정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우리같이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다 봤어. 역사를 봤고 정치를 봤어.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도 봤고, 김대중 노무현, 그 이전에 김영삼 노태우, 그 이전에 박정희 이승만까지를 다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볼 때 문재인의 정치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품위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정치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 정말 나의 기대 이상 잘하고 있는 거야. 다만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안 되잖아. 너무 완벽할까봐 그 쓸데없는 쓰레기가 이제 있지. 뭐 어린 시절에 임신한 선생님만 보면 어쨌다는 둥, 뭐. 아유, 내가 말 안 할 거야. 내가 말하면 도리어 암소리 안 하고 닫더라고. 난 가만히 있으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난도질하든 회를 치든 좀 빨리 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있어.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문재인이 뭐라 그러나 빈틈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딱 그 탁현민에 대해서 더 이상 안 까기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구나. 문재인이 정말 너무 고공행진을 하더라고. 너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자체 내부에서도 경계심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 너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탁현민 때문에 욕먹고 안경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문재인이 다시 스스로를 다질 수 있었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내부의 가시 때문에, 내부의 모자람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교만해서 막 나갈 뻔한 상황에서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스스로를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해. 예. 새옹지마이고, 예, 새옹지마이고 전화위복이다. 그 탁현민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 새옹지마인 것 같아. 그쵸?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탁현민을 그 옆에 둬서 그 필요할 때마다 걔를 건드리고 시끄럽게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낮은 자세로 정치할 수 있도록 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 때리는 채찍으로 둔 것 같다. 회초리용으로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또 터졌잖아, 이번에. 매번 그러실 것 같다. 이게 다 탁현민 때문이죠. 예, 욕바지. 자, 우리의, 강경화 선수. 일본의 위안부 합의 국민 대다수가 수용 못한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그 일본 외무상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20분간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일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일본 외무상은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야, 이 처음에 주고받은 말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다. 한껏 지켜 세워줍니다. 예, 이때 이 일본의 외무상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국민 간의 교류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해서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통화를 해가지고 저짓거리를 한 거야. 예. 아베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덕담을 하다 말고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냥 치고 들어온 거야. 이때 만약에 그때 이명박이 그때 실수한 거야.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걸로 걔네들이 딱 씹어갖고 모든 나라에다 뿌렸잖아. 이명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걸 딱 아니까 강경화도 문재인도 안 낚이는 거야. 문재인이 그때 덕담은 받는 척 하면서 위안부 협상은 안 된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고 딱 쳐버렸거든. 그런데 강경화가 지금 똑같이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무례하게 첫 번째 통화를 해놓고 덕담이나 주고받는 자리에서 이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가 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대다수 특히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얘네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건 얘기했어.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한 거죠. 또한 양국 장관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동체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 한미일 공조하겠다. 예,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오, 한편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진행 중이다. 강경화 정도 급이면요,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함부로 못 다뤄요. 예, 강경화 정도 급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함부로 못 다뤄.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일본이 막 지네들 종처럼 부렸잖아. 막 우습게 알고 함부로 오라가라고. 근데 이제 강경화 정도만 돼도 미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반기문이가 기분 나빠하고 그랬잖아. 미국이 자기를 너무나 함부로 대한다고. 예. 자, 어쨌거나 지금 강경화 문재인, 외교적으로 지금 쟤네들이 원비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 원비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아주 그냥 대대적인 공중전을 지금 펼쳤단 말이야. 어저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연이어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 뉴욕타임즈를 만나가지고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하면, 그러니까 가령 기자들을 쫙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해버리면 기자들이 지네들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런데 1대1로 눈 마주치고 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잘 써주는 게 상례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어제 그 인터뷰 정치를 한 거야. 예. 인터뷰 정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탁현민의 또 10년 전 책을 들고 나온 거야. 또 던진 거야. 아마 탁현민이 싼똥 다 나올 거야. 야, 그니까 요싱글, 이거 뭐 설사처럼 찔끔찔끔 싸지 말고 한 번에 내질러. 그동안에 탁현민이 싼똥 다 갖고 와봐. 너네 이미 2007년 책 지난번에 나온 거랑 또 다른 책이라고 들고 왔는데 내가 내용 똑같잖아. 그니까 이 요실금도 아니고 왜 찔끔찔끔 싸냐고. 냄새나 기저귀에서 한 번에 그냥 확 싸버리게. 그동안에 뭐 탁현민한테 까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봐. 그게 기자지. 보니까 얘네들이요, 김정은이랑 우리나라 뉴라이트 언론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 문재인이 잘 나가면 똥을 싸더라. 문재인이 잘하면 꼭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뭘 쏴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잘 나가면 꼭 열받아가지고 탁현민을 건드려. 탁실금이야? 자, 그 다음에 원비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사망 원인이 뭐냐야. 내가 어저께 원비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 북한이 미국보다 의술이 뛰어난 나라도 아닌데 북한에선 살아있던 원비어가 왜 미국에 가서 죽냐고. 원비어 가족이 부검에 반대. 그러면 그게 사망 원인이 북한이라고 누구 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부검에 반대한다는 건 지금 사망 원인을 지금 미국 속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가? 그럴 리는 없잖아? 내가 볼 때 미국에서 원비어의 죽음을 나는 지금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내가 무식해서 그래? 북한에서는 살아있었던 원비어가 왜 미국 가서 죽냐고. 북한이 미국보다 의술이 뛰어나? 앞으로 그럼 뭐 이렇게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 돼? 미국에 사망한 지점이 미국이면 왜 죽었나?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나? 무슨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는지 입증을 하고 얘기해야지. 우리 CSI 다 봤다. 나 CSI 그 15편까지 다 본 사람이야. 17편까지 나왔던가? 시리즈? 내가 그 CSI만 본 줄 알아? 본주도 봤어. 너네 뼈 조각만 갖고도 사망 원인 찾아내더만. 뻥까지 말고 그 북한 한반도에다가 전쟁
이상한 공포 팔지 말고 분명한 사망 원인을 밝히라고. 분명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지금 한반도에다가 무슨 B1B가 떴다는 둥.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한반도를 향해 B1B가 출격했다. 와, 그래갖고 진짜 한반도로 전쟁하러 오나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10시간 떨어진 호주에서 훈련 중이래. 야! 이 진짜 이 씹을 것들이 지난번에도 무슨 칼빈슨이 온다고 지랄하더니 어저께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이 분노했다. B1B 핵 전략 무기가 뜬다. 그 B1B도 오래돼갖고 안 쓰는 거래. 요즘 다 미사일 쏘지 누가 비행기로 그걸 터뜨리냐고. 그 전시형 핵무기인데 그나마 그걸 갖다가 한반도를 향해 출격. 그럼 바로 우리한테 와서 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호주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다잖아. 너 호주랑 우리나라랑 시차는 1시간이지만 거리는 11시간이야. 알아 몰라? 무식한 새끼들아. 비행기로 11시간이야, 비행기로. 아이 새끼들 진짜. 너네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벌벌 떨었어. 왜냐면 우리가 해외 정보가 없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깔고 발전시킨 인터넷이 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외국 뉴스들 그대로 다 봐. 칼빈스노도 그것도 그 칼빈스노에서 SNS 올린 거 보고 알아낸 거라며. 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인터넷을 깐 게 나는 정말 백년지 대계를 세우셨다고 난 생각해. 그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외신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세계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웬 개뻥을 치면 그 개뻥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야. 안 그래? 예. 정말 이 인터넷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 우리들한테 참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인터넷을 깔 때 말이에요. 예. 일찍이 그 인터넷을 깔 때 그때 인터넷을 왜 까는지 몰랐어. 사람들이 인터넷을 왜 까는지 모르고 뭐하냐 막 그랬었다고. 아이씨. 네. 그래서 쓸데없는 낭비라는 둥 뭐 그런 얘기들 했었으나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면서 서민들한테까지 전부 컴퓨터를 보급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 인터넷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나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인 방송을 계속 깔보고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망치가 또 한 건 한 거지. 또 철구님을 욕하는 이유가 뭐겠어? 망치가 한 건 한 거지. 예. 우리 아프리카에서 진짜 얼마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뽀글뽀글 모여가지고 그 지네들의 거대 자본에 맞서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게 또 다음에 소설을 썼는데 그게 뉴스가 되고 환장하겠지. 미치겠지. 예. 왜냐하면 니네들이 보고 있는 이 작고 미천한 아프리카는 이 하나님께서 싸움의 도구로 쓰신, 내가 볼 때 이 아프리카는요 그 다윗의 조약돌과 같다고 생각해. 물맷돌. 이 유튜브라는 거대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들 앞에서 정말 다윗의 물맷돌처럼 작은 이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정통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네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 어디서 가짜뉴스를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가짜뉴스에 막 훅훅 낚여가지고 막 끌려다녔는데 요즘은 망치부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가짜뉴스인 것 같은데 싶은 게 느껴지죠? 그런 적 있다 손? 예. 요즘에는 이렇게 딱 그 가짜뉴스를 보면 요거 가짜뉴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죠? 그래.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몰려서 덩다리짓 많이 안 하고 일단 나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게 되지. 그지?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지.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요.
저는 절대 우 몰려갈 때 동참 안 해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우 몰려갈 때 동참 안 한 두 가지 경우가 옛날에 2009년에 다 같이 밧줄 땡길 때 그때 내가 이거 왜 땡겨요? 라고 물어봤어. 그 한마디로 내가 평화 시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밧줄을 당기다가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럴 때 물었어. 이거 왜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밧줄을 땡기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그 평화 시위에 그 기둥을 세운 거야.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012년에 여러분 공덕역 사건이라고 알아요? 공덕역 실종 사건. 그때 아프리카에 웬 방송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 안 하죠. 근데 그 사람 방송에 웬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이 실종이 됐다, 공덕역에서. 그러면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딸이 그렇게 실종됐으면 경찰서에 가 있지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요구했냐면 아프리카의 모든 BJ들더러 공덕역을 검색해달라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내가 그때 2011년인가에 2010년이었나 보다. 방아타령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야. 그 뒤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요, 얘네들이. 그 중에 하나가 공덕역 그 실종 사건이야. 그래갖고 아프리카의 모든 BJ들더러 공덕역 사건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도 찾아와가지고 왜 망치 부인이 공덕역을 다뤄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랄을 했어. 그때 우리 매니저들도 막 걱정을 한 거야. 너무 내가 왜 공덕역 얘기를 안 하느냐고. 내가 그날 밤 모든 욕을 다 먹었어. 내가 마치 그 여자를 납치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 것처럼 나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공덕역 문제를 다루길 바란 거야. 근데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건 가짜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뭐라 했냐면 요거 내일만 되면 하룻밤 자면 이거 가짜라는 거 들통난다. 그러니까 매니저님 어떻게 해요? 두고 보시라고. 그리고 딱 다음날 딸이 아니다. 동거녀의 딸이다. 그리고 그 나와서 얘기한 남자가 학대를 해서 뭐 성적이고 뭐 여러 가지 학대를 해서 가출한 거였다. 그게 밝혀져. 근데 내가 그때 딱 하룻밤을 버틴 거야. 막 몰려갖고 지랄 연병하는데 내가 아프리카 방송이 몇 년 차인데 내가 인터넷 여론 조작을 13년을 지켜온 사람이야. 내가 그때 딱 버텼지. 하룻밤 지나면 이 사건은 끝난다. 왜? 뭔가 냄새가 났거든. 신이 주신 촉이지. 그래서 딱 버틴 다음에 내가 그날 그 다음 일요일날 이게 토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일요일날 이 공덕역 사건에 관한 6가지 예언을 해. 요거 중간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다. 마지막에 그 여자애가 진보 언론하고 인터뷰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했어. 그리고 그 토요일에 그 여자애가 경향신문이랑 인터뷰해. 그 피해자가. 예.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은 와 망치 대단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원칙이 하나 있었어. 뭔데? 남들이 다 하는 건 안 해. 모두가 좋아서 저거 할 때, 모두가 나이키 신을 때 혼자 월드컵 신고 프로스펙스 신었어. 나는 모든 사람이 할 때 안 하는 게 그게 망개구리 정신이야. 모두가 다 공덕역을 얘기하니까 안 하고 버틴 거지. 예. 이 망개구리 정신으로 나는 절대 휩쓸려 가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욕한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아. 나의 특징은 첫째, 남들이 한다고 우우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 그래서 나는 무슨 마트에서 몇 분 특별 판매한다. 몇 분 특별 판매하니까 와라 이런 거 있잖아. 난 그런 거 절대 안 가. 그런 거 가가지고 그 막 미친 듯이 물건 사는 거 그것도 상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안 가요. 예. 그리고 나는 남들이 우우해서 따라가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남들이 욕할 때 요거는 내가 물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사람이 한 3사람만 비난하면 위축이 돼요. 어머 내가 뭐 잘못했나 봐. 그리고 확 위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저 새끼들이 나를 언제 한다고 와갖고 욕을 하지? 너네 배우가 누구야?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김민정이가 나 욕했을 때 임상아 데리고 가서 밝혀냈잖아. 나는 누가 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아. 진실을 밝혀내지.
너네 배우가 누구야? 누구한테 그랬어? 누구한테 들었어? 증거를 대.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언제나 그래왔어.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덩달이 되지 않는 법이야. 남들이 갑자기 막 여기 막 인터넷 검색어 오른다. 그러면 그때 뭘 봐야 돼? 옛날에 저기에서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 성동격서가 나와. 막 꽹가리를 치면서 황후의 천막이 나가요. 황후의 가마가. 그러니까 그 황후의 가마를 막 다 쫓아갔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뒷마당에서 만났어, 덕만이를. 그런 장면이 나와, 이 선덕여왕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꽹가리 소리가 나면 다른 데를 봐라. 검색어가 오르면, 검색어에 갑자기 뭔가 떴다. 그리고 그게 검색어에 막 도배가 됐다. 그럼 이걸 뭔가 가리고 싶은 거야. 연예인 스캔들이 검색어에 뜨면 바로 정치면을 봐.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막 욕한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남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몰려간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절대 덩다리가 안 돼. 그 두 가지가 걔네가 쓰는 덩다리 방식이야. 덩다리 만드는 방식이 두 개예요. 자기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몰려와서 욕을 한다. 트위터에서 당해봤다, 손. 자기 의견을 순수하게 썼어. 근데 왜 네 의견을 쓰냐고 와서 욕하고, 자기네들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서너 명이 와서 욕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위축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지네들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 막 RT를 올려주면서 칭찬해줘. 그러면서 같이 자기네들 무리로 이끌고 가는 거야. 그게 덩다리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RT 했을 때 그거 갑자기 RT가 막 올라갈 때 좋아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 여러분을 덩다리 만드는 작전이야. 페북에선 좋아요 눌러주죠. 예.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러면서 막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의견을 막 평상시에 좋은 글, 좋은 사진 날마다 막 아침 인사를 해요. 그러던 사람, 그러면서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한 날 혼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해줘. 그러면 가뜩이나 외로운데 얼마나 고마워. 근데 어느 날 실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살살 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가? 그러다 보면 순간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밥 먹자고 그래. 틀림없이 밥 먹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밥 먹자고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망부하지 말라고요, 망치님? 뭔 얘기야? 망부하지 말라고요, 망치님. 지금 다른 사람의 채팅에 대해서 누가 날 망부라고 불렀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질한 거예요? 강퇴야. 나한테가 망부라고 부르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요. 에? 그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남의 채팅에 지적질이야. 나하고만 얘기하라 그랬잖아. 에. 그리고 그 욕하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차단하세요. 예, 전 차단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 한때 2만 명을 넘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난 다 차단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한 4천 명도 안 될걸? 난 당당해. 나는 나를 막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지켜 세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따라가지 않아요. 예. 난 언제든지 내 의견이 싫어? 그럼 너는 네 식대로 살아. 난 내 식대로 살게. 잘라. 차단해. 그 억지로 참지 않아요. 왜냐? 내가 계속 걔하고 무슨 쓸데없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래, 그건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하고 존중해줄게. 대신 나한텐 말하지 마. 끊는 거지.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나를 깔 수 있는 자유를. 대신 우리 변호사님은 고소를 하지. 그거 조금 미안한데, 네가 나를 깔 자유는 있어.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걸로 돈을 버시더라고. 참 미안한 일이야. 그렇잖아. 나도 내가 그 소송비로 엄청난 돈을 써. 내 소송비로 엄청난 돈을 써. 왜? 내가 당당하게 욕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내고 난 욕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소송비를 내고 있지만, 너 문재인 된 다음부터 그냥 소송비가 안 들어와.
뭐 어쨌거나 살살 해야 되겠어. 나는 이 소송비를 내고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소송비를 낼 각오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 돼. 예. 이 네이버 실검 권순호 판사가 누구냐? 걔 정유라? 예. 정유라의 질문 아주 좋았어. 정유라를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야. 이 판사가 지금 이영선, 정유라, 그리고 우병우 셋 다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권순호 판사야.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그 영장 그 실질심사를 전부 그 사람이 맡았어. 그것도 좀 웃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일부러 다 그걸 기각시킨 거야.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권순호 판사를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영선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이 너무 미약했던 거야. 최순실한테 전화기 닦아줬다고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심부름을 했다고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주범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란 주범이 잡혀있기 때문에 심부름한 애 정도를 구속시킬 수가 없었어. 또 우병우는 무조건 박근혜한테 몰았어. 다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는 그 민정수석 매뉴얼대로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고 아래에서 전달하는 걸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직무수행을 제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구속을 못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 정유라의 구체적인 죄가 뭐냐고.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을 한 건 최순실이야. 얘는 알았던 거야. 가령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이 알았다고 구속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엄마의 사기를 딸이 알았다고 해서 딸을 같이 구속시키느냐? 예.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볼 때 정유라가 구속되기가 어렵겠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정유라까지 다 구속을 시켜야 된다. 물론 정유라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야. 정유라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고 모든 범죄의 수혜자야. 모든 범죄 이익의 수혜자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정말 싸가지 없고 전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정유라는 이게 공범이라는 걸 입증해내기 어려운 거야. 예. 원인 제공자이지만 공범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입학이 정유라가 주도했냐? 정유라가 주도한 게 아니잖아. 그 부정입학을 최순실하고 그 이대 총장이 주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유라는 물론 메달 달고 갔어. 그들이 정유라를 위해서 모두 희생한 거야. 그런데 이게 정유라가 그 모든 사건을 주도했느냐? 라고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처음부터 애매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정유라는 왜 그렇게 버텼냐야. 어차피 여러분 기억나? 내가 작년에 뉴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정유라 죄가 뭐냐? 트위터에다가 부자 엄마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쓴 거, 그게 구속될 일이냐? 연애에서 애 낳은 게 구속될 일이냐? 기억나요? 나는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어. 정유라의 죄가 뭐냐? 부모들이 범죄해서 얘한테 막 다 해준 거야. 가령 이건희하고 이재용이가 막 착취해갖고 지네 손주한테 황제처럼 키워주고 있어. 그럼 그 황제를 구속해야 되냐고. 죄는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지은 거잖아. 그게 마찬가지인 거야. 정유라는 수혜자이지만 그 공범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을 못하는 상태예요. 예. 공범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유라에게 왜 자꾸 신경 쓰냐고 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정유라가 박근혜 딸일 거란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누가? 소위 그 가짜뉴스 뿌리는 인간들. 나는 그거 뉴라이트가 만드는 거라고 봐. 끊임없이 정유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뉴라이트 계열이야. 얘네들이 정유라가 뭔가 이렇게 주범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냐고. 이거는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노승일의 주장만 있을 뿐이야. 노승일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 주장에 따라서 그걸 100% 입증할 증거가 없는 거야. 무엇보다 주범인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잡혀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정유라를 막 잡으려고 했던 건 최순실하고 박근혜를 엮어 넣기 위해서, 그래서 정유라가 필요했던 거지. 한마디로 미끼였던 거야. 미끼로 정유라가 필요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 미끼가 바깥에서 돌면서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유라 전현이 싸가지 없으니까 전현을 벌을 주자 이러는 건데, 싸가지 없다고 다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승일의 주장을 입증할 100%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나는 물론 그 판사가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 그 판사가 정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그 판사의 자리에 앉았다라면 이라고 판단하고 증거를 봤을 때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거야. 범죄 혐의는 추가됐지만 혐의에 맞는 증거가 명백하냐. 판사는 증거를 보고 말하는 거야. 이게 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난 생각해. 그 손수 쓴 편지에 대해서 그 편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 지금 저기 정유라가 손편지 쓰는 사진이 있었어. 그런데 그 손편지 쓴 사진 내용이 그게 노승일이 주장한 그 편지가 아니다 해버리니까 그 편지가 맞다는 100% 그 증거가 없잖아. 내가 뭘 끄적거려 이러는 걸 보고 그걸 누가 그렇게 일베가 이게 김정은한테 편지 보낸 거다. 내가 김정은한테 편지 보냈다는 원본 갖고 있냐고. 이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 예.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을 시킬 수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정황상 정유라가 나빠. 못돼 처먹은 년이고 싸가지 없는 년이고 욕먹어 마땅한 년인데,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들어가면 법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돼.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야. 형사사건은. 근데 지금 정유라는 전부 다 의혹이고 그 주장만 있는 거야. 나더러 망치 전현 뉴라이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는지 알아? 모든 언론이 노무현을 욕할 때. 모든 언론이 노무현이 600만 불을 받았다라고 떠들어댈 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 형사범죄는 증거로 말한다.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를 대라. 기억나요? 나는 그게 노무현이든 정유라든 난 똑같이 얘기해. 그게 원칙이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심정적으로 얘가 꼴보기 싫더라도 노무현이 600만 불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새끼들, 걔네 의혹과 주장만 있었어. 증거가 없었던 거야. 나는 똑같은 원리로 그 당시에도 뭐 노무현 지지자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숨어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전부 노무현이 진짜 600만 불을 받은 것처럼 지랄할 때 나 혼자 딱 깃발 들고 싸운 거 아니야. 야, 나 노무현 안 좋아하는데, 나 노무현 욕하라면 밤새 욕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지, 너네 이건 아니지 않냐. 너네가 주장하는 의혹과 주장에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내가 글 쓰면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야.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증거는 그거 나밖에 없어. 김구태 의원이랑. 내 힘이 약해서 내가 김구태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김구태 의원이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아니야. 그 기사로 나왔고. 나는 노무현 때도 그랬어. 그 다음 언제도 권양숙 여사 뭐 차명 계좌가 있다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 그러면 계좌 까봐. 차명 계좌가 있다며. 난 당황하지 않아. 나는 뭐 권양숙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 뭐 그래? 차명 계좌가 있어? 그래? 그럼 계좌 까봐. 계좌 보자. 그래서 그거 무산됐어, 그 사건. 또 누구 때? 조현호가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죽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때 노무현 지지자들 또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뭐라 했어? 그래? 그래, 계좌 까. 계좌 보자. 증거 대봐. 난 계속 그 얘기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조현호가 감옥 갔어. 나는
일개 그 살림 못하는 밥 못하는 아줌마지만 정유라 문제에 대해서 걔가 싸가지 없고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야. 정서적 살인범이라고 봐. 그러나 걔가 물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100%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걔를 구속시키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 나는 과거에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증거 없이 빨갱이로 몰려 죽는 걸 봤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때 정신 이상이 돼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참혹하게 살거나 중간에 뛰어내려 자살하거나 일찍 죽거나 난 그걸 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아무리 내가 정유라가 밉다고 해서 증거가 100% 명확하지 않다면 나는 구속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봐. 그게 민주주의야. 그 다음에 지금 안민석이 최순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7개월을 추적해왔다. 그 중에 한 회사만 분명한 근거를 좀 대봤으면 좋겠어. 지금 뭐 700개, 뭐 독일에 400개, 우리나라에 50개 회사가 있다는 거야. 최순실 차명 회사가 독일에 400개, 우리나라에 50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안민석 주장이잖아. 독일에 있는 400개 회사가 최순실의 회사라는 거잖아. 독일이 그런 나라야? 독일이 한 사람이 차명으로 회사를 400개나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허접한 나라야? 내가 이번에 독일 가서 확인 좀 해보려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400개라는 회사를 차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50개 회사, 그게 최순실 재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50개 회사도 명단을 까라고. 그 조사해보게. 그러니까 어저께 손석희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와, 한마디로 죽이기. 떠벌떠벌 막 있어 보이는 그 무슨 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게 그거라고 막 떠들었는데 안 보이니까 흔들지 말고 거기 대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클로징을 들어갔어야 됐어. 클로징 안 하더라. 카메라맨 놀았지. 그때 딱 그렇다는 추측이시죠? 주장이시죠? 주장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이 손석희 사장이 또 중요한 얘기 한마디 했어. 문서 유출건. 그 안경환 문서 유출을 손석희가 안 다룬다고 계속 갈궜다며. 소위 이 댓글러들이 손석희가 왜 문서 유출에 입 다물고 있느냐 하면서 계속 갈궜대요. 그래서 손석희가 노회찬 인터뷰를 한다니까 다들 좋아서 봤을 거야. 그때 손석희 선생의 마지막 질문 봤어요? 정윤의 문건파동 당시에 그 십상시 문제보다 문서 유출 문제를 떠들었던 것과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노회찬이 버벌버벌. 아마 그 질문은 상상도 못했겠지. 어저께 손석희 사장이 내가 볼 때는 그 안경환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도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쉴드 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을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문서 유출 가지고 지랄하니까 그걸 못 들은 척 했는데 이것들이 손석희 뉴스를 계속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손석희가 노회찬을 불러갖고 인터뷰를 한다네. 좋다고 갔겠죠. 좋다고 막 모여 있었을까요? 뽀글뽀글. 근데 정윤의 문건파동 당시에 문건 유출에만 분노했던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냐? 다른 게 없잖아. 지금 진실은 안경환이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건데 그걸 문서 유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너네 정윤의 파동 때하고 뭐가 다르냐? 정윤의 문서 유출 사건하고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그냥 손석희 사장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네. 자, 난 지금 안민석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한 회사만 대라고. 진짜로 그 한 회사만 하나 밝히면 정말로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2천억 중에 얼마가 투자됐다. 독일에서 들어온 2천억이 50개 회사에 투자됐다. 그 50개 회사가 최순실 회사라는 거 아니야. 그 50개 회사를 좀 밝히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관계, 우리가 4돈의 8촌이면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게. 안민석이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엄청 말을 많이 했어.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근데 근거가 있었냐고. 정유라 집 앞에 자기네가 뭐 노숙하고 있다고. 덴마크에서 잡혔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안민석은 손학규계였고 손학규는 뉴라이트였다는 거지. 안민석은 손학규계고 손학규는 분명히 뉴라이트였어. 뉴라이트 발족식에 발대식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 안민석은 나는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를 쭉 보면 굽이굽이 나와가지고 물타기만 했다고 봐. 안민석 관련 뉴스 가장 쇼킹한 게 뭐야? 장시호 남친. 뭐 하자는 거야? 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장시호 남친이라는 게 그게 별명이래. 최순실하고 아니 박근혜하고 최태민이 뭐 어떤 관계였다. 뭐 돈을 뭐 수백조 원을 빼돌렸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내용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증거가 나오면 내가 사과할게. 정말로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수백조 재산이 아니 수천조라는 거잖아 지금. 뭐 얼마? 800조? 최순실 재산이 얼마? 그때 800조라 그랬나? 그만큼의 재산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진짜 그만큼 있으면 내가 사과할게. 그런데 진짜 그만큼 없으면 난 안민석은 다음 총선에 출마 안 해야 된다고 봐. 다음 총선 전에 800조 원의 재산을 밝혀내든가 그거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나는 다음 총선부터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봐. 정치인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자, 공약. 만약에 안민석이 800조 원이 최순실 재산이라는 걸 3년 안에 밝혀내면 내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하고, 만약에 800조 원이 최순실 재산이라는 걸 증명 못하면 안민석이 출마 안 하고. 공평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그 국회 운영위원회,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뭐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고성 막말이라는 뉴스, 그 뉴스가 지금 숨기고 있는 걸 여당이 늦게 와서 일찍 나갔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면 지금 터루태기가 자유당하고 바른당하고만 짜고 지네들이 운영위원장을 또 하겠다고 지랄한 거야.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그 잘못을 했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사과하고 운영위원장직을 또 달라고.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장직은 국회 모든 국회 일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제일 중요해서 항상 여당이 맡아왔어 이제까지. 그런데 그 여당의 그 운영위원장직을 지네들이 잡고 국회를 지들 멋대로 움직이려고 지금 운영위원장직을 달라고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유한국당 이거 손 좀 봐줘야 돼. 이거 자유당 이 자유당하고 바른당 거기 둘이 앉아갖고 지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민경욱이가 그 못생긴 얼굴로 지랄하면서 민주 국민의당 공조로 김현미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국민의당 수고했는걸?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김현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군요. 네. 민주 국민의당 공조,
김현미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한국당하고 바른당은 전체회의 불참. 국회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자 운영이 깽판 치는 것도 둘이 저지른 거고요. 이번 일도 둘이 저지른 걸로 봐서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당은 도로 합칠 가능성이 있어. 이제 도로 같이 가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둘이 합치려는 지금 낌새로 보여.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공조했다. 자, 국회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우리 쪽이었군요. 이날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조정식이가 아마 저길걸 손학규게? 이날 전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연아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주승용은 우리 당은 일부 흠결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오늘 참여를 하게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불참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수 여론이 그런가 보지? 조정식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오늘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날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라며 가결을 선포했다. 우리 호남 유권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미가 이번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강금실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검찰이 한번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 외교부 장관의 강경화가 앉음으로써 110년 동안 지배해왔던 그들의 구도가 흔들릴 거다. 마찬가지야. 김현미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국토교통부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많은 건설 마피아들, 너네 이런 소식을 전해서 참 미안한데 너네 다 뒤진 것 같아. 축하드립니다. 건설 마피아 여러분 모두 뒤지셨습니다. 우리 호남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 마피아들을 쪽내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투표를 하나도 안 하고 가네요. 예. 아배야. 근데 오늘도 우리가 여론조사 안 할 수 없잖아. 여론조사 하나 할까요? 전원책, 썰전 하차, TV조선, 메인 앵커 된다. 거봐. 유시민 팔아갖고 전원책 출세시켜준 거 아니야. 유시민 팔아가지고 지금 전원책 출세시켜준 거야. 예. 자, 우리 투표를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 자, 오늘의 투표. 예, 오늘의 투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방문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을 낳았으므로 비판한다. 두 번째,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내용이었으므로 지지한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망치부인방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끼리 재미로 하는 거니까 큰 영향력은 없다고 봅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나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솔직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아이디가 어떤 의견인지 절대 뒤에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끝날 때까지 1분 40초 나왔습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자, 참여 마감. 왜 안 되지? 오류가 떴어. 잠깐만요. 중간 집계, 확인, 참여 마감. 참여 마감한 다음에 투표를 종료하는 건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여 마감인가? 투표 종료인가? 투표 종료? 뭘 눌러야 되지? 참여 마감하면 보통 딱 저기가 떴는데, 메시지가. 투표 종료? 지금 이게 오류가 떴어요. 투표 종료. 안 돼. 계속 투표 중으로 나와. 야, 이거 또 공작 들어간 거야? 투표 종료. 아무리 눌러도 사인이 안 나와. 중간 집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참가자는 1853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집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주국가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내용이었으므로 지지한다. 1808표. 그리고 비판한다. 45표. 자, 근데 이게 지금 진행 중으로 나오고 참여 마감이 안 돼. 참여 마감 시 뭐지? 뭐가 문제일까? 일단 우리가 중간 하긴 했는데요. 투표 종료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오류가 떴어. 야, 이게 잠깐만요. 뭐야? 우리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투표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는 거야? 됐다. 자, 이렇게 떴어요. 97.4%가 97.4%가 문정인 교수의 발언을 지지한다. 그리고 2.6%만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이건 절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선택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노래는 좀 아까 틀었던 그 노래로 대체하고요. 자,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4859분께 감사드리고요. 안항구 도망간 1200명아, 오늘 밤에 무서운 일을 당할지어다. 그리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주는 게 싫어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6분의 업로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분이 아닌 분들은 제가 고소할 거고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망치 부인입니다.
그 꿈이 가능하겠냐? 모든 사람이 비웃었던 지난 4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5년이군요. 예. 한 사람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절망해서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계 대자본, 무기 사업자들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저는 40년 동안 앞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세도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나 아직 49세야. 나 앞으로 적어도 30년을 살 수 있어. 니들 각오해라. 자, 오늘 좆대신 건국 여부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